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역사의 쓸모입니다. 지은이 최태성, 출판사 다산북스 다산초당.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듣고 싶으신 책이 있으면 댓글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는 글. 어떤 사람은 역사가 단순히 사실의 기록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은 착각이고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라고 강조합니다. 역사는 나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예요. 역사를 공부했음에도 살아가는데 어떠한 영감도 받지 못했다면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모든 수업의 1강을 역사는 왜 배우는가에 할애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시험을 앞두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사실을 빨리, 많이 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끝나면 열심히 암기했던 사실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역사 공부의 허망함을 토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다 잊어도 괜찮다고, 다만 역사를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만 잊지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일본에 넘긴 을사오적을 공부할 때 다들 엄청나게 분노해요. 그러면 저는 그 기분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 기분을 기억해 두었다가 사회에 나가서 선택을 하거나 책임을 져야 할 때 떠올리라고 말하죠. 역사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다가 삶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역사를 공부하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선생님 강의 듣고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라는 후기만큼이나 선생님 강의를 듣기 전과 후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라는 글이 반가운 까닭입니다. 굳이 시간을 되돌리지 않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무수히 많은 선택과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세상에 이보다 더 쓸모 있는 학문이 있을까요? 제가 이 책에 역사의 쓸모라는 제목을 붙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의 실용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만 역사 연구를 업으로 삼지 않은 일반인에게 역사를 학문적인 관점으로 대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역사의 쓸모보다 역사의 실체를 강조하는 접근은 역사로부터 대중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흘러간 가요의 제목처럼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되는 거죠. 역사는 삶의 해설서와 같습니다. 문제집을 풀다가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해설을 찾아봅니다. 해설서를 보면 문제를 붙잡고 끙끙댈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해결의 실마리를 순식간에 발견할 수 있죠.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알 수 없기에 그때마다 막막하고 불안하죠. 하지만 우리보다 앞서 살아간 역사 속 인물들은 이미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의 선택을 들여다보면 어떤 길이 나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역사.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려주는 역사. 그래서 궁극적으로 한 번뿐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게 하는 역사. 과거를 통해 미래를 본다는 말은 결코 거짓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이 책을 펼친 독자 여러분도 역사의 쓸모를 발견하고 역사의 도움을 받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의 구경꾼으로 남지 않기 위하여. 조선의 성군을 뽑으라고 하면 보통 세종과 정조를 말합니다. 세종은 조선시대 전기를, 정조는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임금이죠. 정조는 참 힘들게 왕이 되었습니다. 겨우 11살의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할아버지 영조예요. 어린 나이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에 관여한 신하들이 이번엔 자신이 왕이 될까봐 갖은 음모를 꾸몄습니다. 목숨을 부지하느라 고생했던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개혁을 위해 애씁니다. 신하들이 호시탐탐 자신을 노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세력을 키우려면 가장 먼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세운 것이 규장각입니다. 왕실 도서관인 규장각은 사실 정조가 자기 사람을 키우기 위해 만든 기관이었습니다. 정조는 당파나 신분에 관계없이 젊고 똑똑한 관료들을 뽑아서 규장각에 배치했는데 이것이 바로 초계문신 제도입니다. 이미 과거에 합격한 사람 중 37세 이하의 인재를 뽑아 3년 정도 특별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개혁 정치를 함께 하기 위해 재교육을 한 것이죠. 그 중에는 박제가, 유득공 같은 서울 출신도 많았습니다. 정조는 신분보다 실력을 중시했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소위 정조 라인이 된 학자들은 규장각에서 역대 왕의 자료를 정리하며 개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저마다 중요한 학문적 업적을 남겼죠. 초계 문신의 대표 인물이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은 정조가 키운 학자입니다. 그에게 정조는 스승이자 멘토였어요. 정조 또한 정약용을 총애했습니다. 정약용이 워낙 훌륭했기 때문이죠. 능력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정약용 같은 위인을 또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흔히 만능인이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꼽잖아요. 그런데 다산 선생이야말로 다방면에서 재능을 발휘한 조선의 르네상스인이었습니다. 실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 바탕은 유학에 있어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집필하였고 정치와 법, 의학과 지리학, 언어학에도 조예가 깊었습니다. 거중기와 농로를 발명해 수원 화성 건설에 혁혁한 공을 세웠고 시인으로서 여러 작품을 남기기도 했죠. 또 500여 권이 넘는 책을 썼으니 뛰어난 작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양한 내기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무척 가까웠습니다. 애주가인 정조가 술을 잘 못하는 정약용에게 일부러 술을 내리거나 활솜씨가 없는 것을 알고 문무를 갖추게 한다며 활쏘기 연습을 시키는 등 짓궂은 장난도 서슴지 않았죠. 두 사람의 일화를 보고 있자면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넘어 정말 마음을 나눈 벗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재다능한 정약용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교가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인데 정약용의 집안은 천주교를 믿었거든요. 한마디로 난리가 날 일인 것이죠. 정조는 그 사실을 모른 척했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탄핵 상소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약용을 내치기로 합니다. 너무나 아끼는 신하지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정약용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정약용에게 미리 언지를 줍니다. 내가 내일 호통을 치면서 너를 자를 거다. 그럼 우선 잘못했다고 해라. 물러나서 기다리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것이다. 정조는 뼛속까지 정치인입니다. 치밀하고 때로는 냉혹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신하들과 자주 편지를 주고받으며 다양한 지시를 내렸는데 당시 노론 벽파의 수장이었던 심환지와 주고받은 편지는 무려 300통이 넘습니다. 그중 한 편지를 보면 정조가 심환지에게 이런 지시를 내려요. 내일 나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네 죄를 벌해달라고 말하라는 지시예요. 예를 들어 그 편지에 적힌 날짜가 3월 6일이라면 다음 날인 3월 7일자 실록에 정확히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심환지가 정조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더니 저의 죄를 벌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정조는 자신이 직접 사람과 상황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편지를 받고 물러납니다. 상심이 컸을 거예요. 정약용은 정조와 함께 일하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 어쩔 수가 없었죠. 관직에서 물러난 정약용은 왕이 다시 자신을 불러줄 날만 기다리며 지냈습니다. 그가 조정에서 물러난 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 추측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자신의 생가에 걸어놓은 현판이죠. 여유당이라고 쓰인 현판인데 얼핏 들으면 이제 좀 여유를 갖고 편하게 살겠다는 뜻인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실은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글귀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여함이여 겨울 냇물을 건너듯이 유함이여 너의 이웃을 두려워하듯이. 이 글귀는 겨울의 시내를 건너는 것처럼 신중하고 사방에서 나를 엿보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경계하라는 의미예요. 안 그래도 눈에 가신데 무엇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보려는 무리가 눈에 불을 켜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하루를 보내라는 의미로 그런 글자를 써둔 거예요. 정약용은 매일 현판을 쳐다보면서 오늘 하루도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단속하며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정조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보름 뒤에 너를 부를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내용이었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운의 꿈을 품고 약속한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렸겠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약속한 날을 딱 하루 앞두고요. 정조가 승하한 날이 정약용을 다시 부르기로 한 날에 바로 전날입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정약용은 충격에 빠집니다. 얼마나 허탈하고 또 슬펐을까요? 뒤이어 찾아온 감정은 바로 공포였을 것입니다. 정약용을 지켜주던 존재가 사라진 셈이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정조 승하 이후 신유박해로 수많은 천주교인이 처형당하고 정약용 또한 유배를 갑니다.
자신은 이미 천주교와 인연을 끊었다는 간곡한 호소가 받아들여져 겨우 사형을 면한 것이었어요. 후에 맏형인 정약현의 사위가 일으킨 영모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강진으로 유배지를 다시 옮기게 됩니다. 가문은 패족이 되었죠. 자그마치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고 그 뒤에 여유당으로 돌아와 다시는 조정에 발을 들이지 못한 채 그곳에서 일생을 마칩니다. 정약용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으나 능력을 펼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외척이 날뛰고 탐관오리들의 횡포가 판치는 세상, 인재를 알아주기는커녕 짓밟는 세상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게 평범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다산의 인생을 보면 제가 다 안타까워요.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고 정약용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실제로 펼쳤다면 조선의 향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행정, 토지 등 여러 제도가 개선되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고는 하지만 만약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로 뛰어났던 분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나라를 탓하고 운명을 탓하며 남은 인생을 보냈다고 하더라도 쉽게 손가락질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해요. 바로 책을 쓰는 일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무려 500여 권의 책을 씁니다. 저는 한 권 쓰는 일도 힘에 부치는데 말이죠.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분야도 방대합니다. 지방의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서인 목민심서, 제도의 개혁 원리와 방안을 다룬 경세유표, 형벌의 운영에 관한 흠흠신서, 고조선부터 발해까지 역대 왕조의 영토를 연구한 아방강역고 등이 대표적인 저서입니다. 이 외에도 의학서, 어원연구서, 시집, 풍수를 분석하거나 아이들을 위해 한자를 쉽게 가르쳐주는 책 등 몇 가지로 설명하기 힘들 만큼 다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정약용은 복숭아뼈에 3번 구멍이 났다고 해요. 양반다리를 하면 복숭아뼈가 눌리잖아요. 책상 앞에서 그 자세로 움직이지도 않고 밤낮으로 글만 쓴 겁니다. 나중에는 복숭아뼈가 너무 아프니까 일어서서 선반 위에 책을 올려두고 공부하며 글을 썼대요. 대체 왜 그랬을까요? 정약용이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궁금했습니다. 마치 기록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글을 썼으니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정약용의 답변이 있습니다.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적혀 있어요. 마치 기계로 찍어내듯 책을 쓰는 와중에도 정약용은 2 아들에게 틈틈이 편지를 썼습니다. 귀양살이 중이니 자식과 함께 생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자녀를 교육하고 애정을 전했죠. 공부의 중요성부터 사대부 예법, 일상의 지혜 등 세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독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를 사귈 때나 시를 쓸 때, 벼슬살이를 할 때, 심지어 술을 마실 때의 법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둘째 형인 정약전과의 일을 추억하거나 막내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물려줄 재산이 없어 미안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중에는 패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편지도 있습니다. 조상이 큰 죄를 지어서 그 자손들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집안을 패족이라고 해요.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가문이 몰락한 상황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금방 나아질 거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직에 나갈 수 없는 패족일지라도 선비의 기상을 유지하는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패족끼리 무리를 짓지 말 것, 과일과 채소를 키우고 뽕나무를 심어 가난에서 벗어날 것, 벼슬을 하지 못하더라도 벼슬하는 사람처럼 나라와 세상을 위해 살 것, 그 중에서도 핵심은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벼슬길에 오르지는 못해도 책은 읽을 수 있으니까요. 패족에서 벗어나 청족이 되려면 오직 독서 한 가지일 뿐이다 라고 했죠. 청족은 대대로 절개와 의리를 숭상해온 집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정약용은 자신이 계속해서 읽고 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이유도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자신이 지금의 생각을 남기지 않는다면 후세 사람들은 사원부의 재판 기록만 보고 자신을 죄인 정약용으로 기억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기록하겠다는 것입니다. 출세의 길이 막혔다고, 죄인이 되었다고, 패족이 되었다고 자포자기하여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은 형주에 기록된 몇 줄짜리 글로 평가받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글을 남겨 후세의 평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저는 정약용의 편지글을 보고 팔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아, 정약용은 역사가 무엇인지 알았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감탄이 터졌습니다. 능력이나 성품도 그러하지만 저는 정약용의 역사의식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정약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죄인의 입장이지만 역사는 자신을 그렇게 기억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쓰고 또 썼던 것입니다.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세요. 정약용이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죄인 정약용? 아닙니다. 조선 후기 실학을 집대성한 대학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정약용이 남긴 수많은 저서는 현대에도 활발히 연구되며 학자는 물론 일반인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정약용이 200년 전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정약용의 남양주 생가로 가곤 합니다. 여유당 현판 아래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역사 속 인물과 소통하면 지금 당장 닥친 문제를 조금 더 멀리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 현재를 보게 되니까요. 마찬가지로 내 인생 전체에서 이 문제는 수많은 고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난이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조급한 마음을 약간은 덜어낼 수 있어요. 정약용의 고민과 제 고민의 내용이 완전히 같지는 않겠지만 핵심은 비슷할 거예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 그 답은 정약용의 삶에 있습니다. 정약용은 18년간 귀양살이를 했고 고향으로 돌아와 다시 18년을 보낸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패족이 되었음을 한탄하거나 힘든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읽고 쓰는 일을 꾸준히 해나갔습니다. 그의 여생은 평화로워 보일지 모르나 어쩌면 삶의 마지막 투쟁이었을 겁니다. 역사를 알았기에
고난을 버티며 투쟁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약용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당부대로 살았습니다. 둘째 아들 정학윤은 농가 월령가라는 유명한 가사를 지어 그 시대의 풍속이 담긴 귀한 자료를 남겼습니다. 큰아들 정학연은 70세가 되어 벼슬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약용의 집안은 드디어 패족을 면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자식들에게 당부했던 말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진실로 너희들에게 바라노니 항상 심기를 화평하게 가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다름없이 하라. 하늘의 이치는 돌고 도는 것이라서 한 번 쓰러졌다 하여 결코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을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 제가 가르치고 공부하는 과목이 역사다 보니 가끔 이런 오해를 받습니다. 고지식하고 미련할 것 같다. 스스로도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 말해주는 것을 보면 저보다 역사라는 과목이 주는 편견에서 시작한 오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급변하는 21세기로 굳이 옛날 일을 찾아서 공부하는 게 미련해 보이긴 하나 봐요. 토익이나 취업, 부동산처럼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필요한 공부도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데 고구려, 백제, 신라라니 어쩌면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 역사야말로 오늘 내가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는 나 자신을 공부하고 나아가 타인을 공부하고 그보다 더 나아가 세상을 공부하는 일이죠.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도 결국은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나와 타인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를 잘 정립하는 것이 인생의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있겠어요. 좋은 관계가 주변에 많을수록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인생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타인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인생의 방향을 정하기 위해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초임 교사였을 때 여느 교사가 그렇듯 저 또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뜨거워서 문제였죠. 그때 저는 아이들의 삶을 건강하게 바꿔놓겠다는 결심으로 교단에 섰어요. 특히 문제아로 불리는 아이들만큼은 사회에 나가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줄 테다. 이렇게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아이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았습니다. 야단도 많이 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바뀌지 않는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너무 속상했죠. 결국 그 친구는 별다른 변화 없이 학교를 졸업했어요. 구제불능. 저 역시 그 녀석을 그렇게 단정짓고 말았죠. 그 후로 10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백화점에 갔는데 한 점원이 신나게 돗자리를 팔고 있더라고요. 꼭 시장처럼 아주머니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귀를 쫑긋하고 들어봤더니 그럴만도 하더라고요. 돗자리 파는 점원이 말을 엄청 잘하는 거예요. 심지어 돗자리가 필요하지 않았던 저도 어느새 이건 사야 해
라는 생각이 충동적으로 들 만큼 홍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판매원의 얼굴을 봤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10년 전에 제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했던 그 학생이었거든요. 역사를 공부하고 나이를 먹으며 많은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저는 제가 사람과 관계에 대해 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의 생각이 오만이고 건방이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만났을 때 그 아이는 이미 16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제가 아이를 알고 지낸 시간은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만들어 온 인생을 고작 몇 개월 만난 제가 바꿔놓겠다고 생각한 것부터가 욕심이었더라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지금 당장 바뀌지 않는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삶에 계속해서 좋은 자극을 주는 것, 그리고 그 자극이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라도 그 아이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제가 변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돗자리를 팔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단정짓지 말자, 교만해지지 말자고 깊이 반성했던 기억이 납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으며 크게 감명받은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는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람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날 깨달았습니다. 역사를 공부할수록 그때의 경험이 더 생생해집니다.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의 일부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의 인생 전체를 봐야 하는 거죠. 관계와 관련된 특별한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무료 강의를 시작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였는데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강의로 사제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보고 이야기하고 학생들은 모니터로 보기만 하는 일방적인 수업 방식이었으니까요. 차가운 기계를 통해 누군가와 관계가 형성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무렵 저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제 강의의 의도와 무관하게 정치적 색깔이 입히고 제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것처럼 몰렸습니다. 워낙 반대쪽 힘이 세서 더 이상 강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목전에 있었습니다. 그땐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그래서 그 누구 하나 얼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저를 옹호하며 구명 활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제 인터넷 강의 수강생들이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래서 제가 소홀하게 여겼던 관계가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들이 저를 열정적으로 보호해준 덕분에 다시 강의를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하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생각한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던 거죠.
생각해보면 제가 역사를 통해 만나는 사람들 역시 면대면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 자료를 통해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며 성장하겠다고 자부하면서 왜 그때는 온라인 관계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는지, 그저 10년 전 이름 모를 수많은 제자에게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경주에 갈 일이 있다면 최부자 댁에 방문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최부자 댁은 200여 년 동안 12대에 걸쳐 만석군의 지위를 유지한 집안입니다. 대단하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고 하는데 무려 12대라니.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집에 들어서면 우선 지붕 아래 현판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현판에 무어라 쓰여 있냐면 대우헌이라고 쓰여 있어요. 바로 큰 바보가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만석군 주인이 스스로를 큰 바보라고 지칭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현판엔 둔차, 즉 재주가 둔하여 으뜸가지 못하고 버금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현판의 내용이 다 왜 이런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12대 동안 만석군 집이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은 현판에서 엿보이는 겸손을 생활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집주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현판을 마주했을 겁니다. 밤에 무슨 꿈을 꾸었더라도 아침에 이 현판의 글을 마주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겠죠. 매일매일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 현판에 글을 새긴 것 같습니다. 이 집에는 또 다른 부자의 비결이 숨어 있습니다. 가훈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백리면 40km, 그러니까 당시 경주 전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역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면 부자인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변찮으면 부자 옆에 사는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는데도 챙기지를 못하냐는 것이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본보기로 손색이 없습니다. 많은 돈을 자기 집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쓰는데 아낌이 없었던 최부자 댁의 진심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19세기 밀란이 일어나서 가난한 자들이 부정한 부자들을 공격할 때 오히려 경주 최부자 댁은 주변 이웃들의 보호를 받습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시작된 관계는 서로를 지켜주는 사이로 발전하기 마련이니까요. 초임교사 시절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열정, 저는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열정의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바꾸려는 태도는 없어졌고 그저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것처럼 저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의 중심을 잡는 것만큼 주변 관계에 충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관계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눌 수 있는 도움을 주자고 매일 다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만큼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많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 나와 우리가 행복한 사회가 가까워질 거라 믿습니다. 70만 년의 역사를 돌아봐도 이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인류는 분명 이전보다 더 많은 자유를 확보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역사를 바라보면 결국은 사람과 세상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역사는 흔한 오해와 달리 고리타분하거나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 시대의 맥을 짚는데 가장 유용한 무기이자 세상의 희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우리는 늘 불안해합니다. 이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할 것입니다. 과거보다 현재가 나아졌듯이 미래는 더 밝을 거라고. 나보다 우리의 힘을 믿으며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된다고. 역사를 통해 혼란 속에서도 세상과 사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다시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건 역사지만 결국은 사람을, 인생을 공부하는 것이라고.